상하이가 봉쇄된 지 10여일이 지났습니다. 지난 7일 전국 10여 개의 성과 시, 군대에서 온 수만 명의 의료진과 기타 인력이 상하이를 지원하기 위해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상하이를 접수한 이후 사람들이 기대하는 효과적인 정책은 오히려 더욱더 멀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인터넷에 두 가지 녹음 영상이 퍼졌습니다. 하나는 한 남성 시민이 질병통제센터의 여성 책임자와 나눈 대화이고, 다른 하나는 한 여성 시민이 주민위원회 여성 서기와 나눈 대화입니다. 대화 내용은 시민과 기층 관료의 절망과 공동의 운명을 보여주며 맹목적인 지휘 정책에 대한 그들의 반감과 무력함을 잘 보여줍니다. 专业人员发的声音，现在领导不懂的人太多了。对呀，那好了，那你知道我专业人员老百姓发的声音，人家没有反映人听的这个问题啊，呀。真的是这个问题啊！啊，无能的我告人太多。诉他轻症无症状，你不要把人家转走了，就在家里隔离。对，我都提了 N 次了，有人听了啦。那我怎么办？我穿大白是因为我每天还得跟这些未知的确诊的人员在接触，所以我不得不穿大白。我这个衣服我也不想穿，我最好也把自己关在家里，我也不想上班。对，老百姓最苦，说白了还是老百姓最苦。对吧？要被逼疯了，知道吧？是的。我们专业机构也要被逼疯了，知道吧？专业人员说的话根本就没人听。是的。现在全部把这个病变成了政治性的一个疾病。对。花了这么多的人财物在做一个对人力、物力、财力就全部都在往后退啊。对呀，就在做一个类似流感的。你说你看到哪个国家防流感这么防吗？现在？我实在是没有办法，我现在门也不敢开。没有办法。对我大人就算了啊，对啊，我还有小朋友，我怎么办？我该怎么办？我一幢楼里面一共10户人家，7幢人家都有问题，我该怎么办？你说我？小姑娘。我家里也小，一个人在家也没人管他，我也就是扔掉了家庭来这里工作，我也需要上面有好的政策来给我，我可以对居民有交代。现实是没有，知道吧？没有，这个工作让我身心疲累，心跳100多次，我真的也做不下去。我已经跟领导讲，我无能为力。我现在的工作都是居民帮居民买菜买什么都是我个人编制，挣了几万块我自己都搞不清楚了。我刚刚早上1个多小时在跟领导讲的话，我就是现在贴钱还在卖命，这已经不是我工作了，知道吧？我也无能为力。 또 다른 영상은 상하이 라이둔 단지를 보여주는데요. 현지 주민위원회가 주민들에게 정부 찬양 노래를 부르게 하자 주민들은 오히려 주민위원회를 큰 소리로 욕했습니다. 상하이는 중국 도시로서 중국 공산당의 독재 통치와 경제개혁 개방 간의 갈등과 투쟁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영 난징 조약으로 대외에 개방된 5개 무역항 중 상하이가 가장 발전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중국에서 농업, 상업 및 초기 자본주의가 가장 발달한 장강 삼각주의 출해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조계지에는 완전한 행정 및 법치가 갖춰져 있었는데 상하이에서 가장 번화한 란징 둥루는 영국 조계지 내에 있었습니다. 이후 북쪽과 남쪽도 미국과 프랑스의 조계지가 되었습니다. 기회를 찾아 상하이로 온 중국 고학력 인재와 사업가들은 대부분 이 지역에서 활동했습니다. 한편 주변성에서 생계를 위해 상하이로 온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조계지 밖에서 간소한 집을 짓다가 점차 빈민가를 형성해 상하이 발전에 노동력을 제공했습니다. 상하이의 양극화는 매우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계층으로 보면 예전에 이른바 번화가인 조계지와 변두리인 빈민가가 있었죠. 하지만 상하이는 중국에서 가장 서구화된 도시여서 정치적인 양극화도 서구화된 특징을 보여줍니다. 한편으로는 서양은 숭상하고 문명화되고 개방적이지만 정치적으로는 매우 좌파적입니다. 상하이는 중국 공산당의 공산주의 운동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성립된 제1차 전국 대표 대회가 프랑스 조계지에서 열렸고 북벌 기간 동안 중국 공산당은 상하이 총공회를 통해 여러 차례 총파업을 벌였습니다. 이는 결국 장제스가 공산당 숙청을 결심한 주요 원인이 되었죠. 중국 공산당 혁명의 두 노선은 상하이 노동운동과 후난 농민운동으로 정통성을 다투기도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집권 후 공산당이 벌인 상공업 개조의 최대 피해자는 자본가가 가장 많았던 상하이였습니다. 마오쩌둥은 문화대혁명을 일으키고 싶었지만 베이징에서 추진할 수 없어 상하이에서 야원 위안을 찾았습니다. 문화대혁명 기간 상하이는 무력투쟁으로 가장 많은 사람이 희생된 지역은 아니었지만
마오쩌둥의 지속적인 혁명의 정수가 깊이 담겨 있었습니다. 상하이는 처음으로 1월 폭동을 일으켜 권력을 빼앗고 상하이 인민공사를 설립했습니다. 문화대혁명 중 등장한 이른바 양대 국자그룹 중 장칭이 이끄는 문인 국자그룹은 상하이방으로 볼 수 있습니다. 1989년 베이징 학생운동 당시 언론의 자유를 탄압한 사람은 오직 상하이의 장점인 뿐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요인 외에도 양극단에 놓였던 상하이의 자유화와 공산당의 강경파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상하이의 의료 시스템은 전적으로 1949년 이전에 계승된 서양 성교병원의 기반 위에 발전한 것입니다. 당시 외국 교육을 받거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은 사라졌지만 일부 전통은 대대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건 상하이 일부 전문가의 직업 정신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통화한 질병통제센터의 여성 책임자를 통해서도 이런 그림자를 볼 수 있습니다. 두 통화 녹음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상하이는 비전문가가 전문가를 지휘하고 진정한 전문가는 무력한 상황입니다. 중국에서는 베이징파와 상하이파가 구분됩니다. 전염병 통제 측면에서 베이징파와 상하이파는 서로 다릅니다. 상하이는 전국과는 다른 정책을 채택했는데 이는 잠재적인 문화 저항에 속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바이러스와 공존하자는 이론과 실천에 더욱 공명합니다. 장원홍 상하이 화산병원 감염학과 주임은 줄곧 공전을 독려했지만 가오창 전 위생부 부장은 지난해 8월 5일 바이러스와의 공전이 가능한가라는 글에서 장원홍을 간접 비판했습니다. 그는 인간과 바이러스의 관계를 내가 있으면 내가 없고 내가 죽어야 내가 사는 관계이며 인간이 바이러스를 없애지 않으면 바이러스에 잡아먹힐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공산당의 특정 방식에 따라 바이러스는 인민전쟁의 큰 바닷속에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계급투쟁 이론과 대약진 운동의 일무당 1만근 생산 및 철강 대량 생산과 매우 비슷합니다. 이번에 상하이는 겨우 비교적 과학적인 정확한 방역 방식을 채택했지만 역시 중국 공산당의 정치 방역에 패배했습니다. 이른바 정치적으로 올바른 비전문가가 해당 산업에 능통한 전문가를 대체한 겁니다.